네, 안녕하세요. 네, 하스스톤 강학습 환경개발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넥슨코리아 옥찬호라고 합니다. 네,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옥찬호라고 하고 이제 넥슨코리아에서 게임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고요. 네, 작년에는 이제 유치역학 엔진 개발기라는 주제로 NDC에서 발표를 했었고, 네, 언젠가 모든 카드를 황금 카드로 만들고 싶은 하스스톤 회비 가금러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른 금액은 한 5, 600만 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안내드릴 사항은, 일단 이 발표는 개인 연구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후원 보증 제휴 관계는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표는 강학습을 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는 발표고요. 그래서 주로 하스스톤 게임 개발에 관한 내용과 코드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스스톤 게임을 잘 알고 계시지 않다면 이해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네, 일단 들어가며 이제 서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발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전인상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저희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제 저를 제외한 팀원분들께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발표할 주제는 하스스톤에 관한 거고요. 네, 그래서 하스스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하스스톤은 이제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디지털 카드 수집 게임이고요. 2013년 3월에 페니 아케이드 엑스포에서 처음 발표가 되었고, 이제 14년 3월 13일부터 PC 버전부터 이제 출시가 되었고요. 현재까지 11개 확장팩과 4개 모험 모드가 추가되었고, 이제 작년 11월 발표 기준으로 이제 이용자 수가 1억 명을 돌파한 그런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스스톤 게임은 이런 식으로 있고요. 네, 하스스톤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덱이 얼마나 뭐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런 스샷이고요. 네, 근데 이제 왜 하스스톤을 개발하게 됐는지 이제 그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려고 해요. 저는 사실 평소에 하스스톤을 좀 많이 즐기긴 한데 조금 라이트하게 즐기는 과금러인데요. 그래서 평소에 좀 이제 다양한 덱들을 많이 테스트해보곤 해요. 네. 라이트한 헤비 과금러예요. 네, 말이 좀 안 맞네요. 네, 플레이가 라이트하고 헤비 과금러가 가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네,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덱을 테스트를 많이 해보는데요. 그래서 보통 저는 플레이어랑 많이 하기보다는 이제 연습 모드 컴퓨터랑 좀 많이 해요. 왜냐면은 그 덱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제 여러 덱들을 많이 테스트 해보는데, 사실 이런 연습 모드로 컴퓨터랑 대결을 많이 해보면 이 컴퓨터의 플레이를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사람이 하는 것과 비슷한 플레이들을 하는데, 이제 가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지금 필드에 보면은 이제 종말의 예언자라는 카드를 꺼냈는데, 이게 이 카드가 이제 다음 턴 시작될 때 필드에 있는 모든 하수인을 없애는 카드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놓고 필드를 얼려놨거든요. 그러면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얘네들은 어차피 다음 턴에 무조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플레이어라면은 아무 행동도 안 하죠. 보통 이 상황에서. 근데 이 컴퓨터는 갑자기 그 버프를 걸어요. 하수인한테.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어라면은 일반적으로 안 할 플레이를 컴퓨터는 하거든요. 그 연습모드 해보면.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을 종종 봐요. 그 연습모드 하다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짜증이 나요. 그럴 때마다. 왜냐면은 그래도 좀 컴퓨터도 플레이어 같이 좀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던 도중, 이제 그때 한창 알파고나 알파스타 얘기가 막 한창 돌던 시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뽕을 맞은 거죠. 예. 그래서 하스스톤도 어떻게 보면 저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에라 모르겠다고 일단 목표부터 세웁니다. 예. 그래서 목표는 강학습을 통해 그 영리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만들어보자. 그래서 하스스톤 프로게이머와 대적할 만한 수준으로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승률이 높은 덱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보통 1티어 덱이라고 하면 50% 후반대 승률을 보이거든요. 그거보다 높은 60% 이상의 덱을 만들어보자. 또는 플레이어가 덱을 만들 때 어떤 카드가 없을 경우 대체 카드를 추천하는 기능을 제공해보자. 이런 목표들을 세우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하스스톤 강화학습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 하스스톤이 사실 다른 게임하고는 좀 많이 다른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살짝 비교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강화학습이라는 거는 아이가 첫걸음을 떼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사실 아이는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이제 뭐 기억은 없겠지만 이제 걷는 것을 사실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스스로 이것저것 시도해 보다가 그냥 우연찮게 걷게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다가 근데 그때는 이제 자신이 하는 행동과 걷게 된다는 보상 사이의 상관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는 이제 처음 다시 넘어졌다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관계를 학습해서 잘 걷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강압습도 이거랑 되게 비슷한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에이전트라는 게 있는데 에이전트는 이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학습을 하고요. 에이전트는 이제 자신이 놓인 환경에서 이제 자신의 상태를 인식한 후 행동을 하고 그런 환경은 에이전트에게 이제 보상을 주고 다음 그 상태를 알려주고요. 에이전트는 보상을 통해 어떤 행동이 좋은 행동인지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이런 반복적인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주제로 다룰 것은 이제 이 환경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상을 주고 다음 상태를 어떻게 알려줄 건가 이 얘기를 오늘 주로 하려고 합니다. 알파고는 보면은 일단 바둑 위에서 어쨌든 대결하는 거잖아요. 바둑판 위에서. 그래서 바둑판 위를 보면은 모든 상황이 나와 있어요. 상대방은 돌을 어떻게 뒀는지, 그 다음 내 돈은 어떻게 뒀는지. 그래서 모든 정보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턴제 방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제한 시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한된 시간 내에 이제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해서 이제 최적의 수를 찾는 그런 과정을 거치죠. 중요한 거는 어쨌든 바둑판 위의 상황을 모두 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면에 알파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 전략 게임이면서 이제 불안전한 정보가 주어지죠. 왜냐하면 이제 내 맵에 있는 시야만 보이고 상대방 플레이어가 뭐 하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죠. 근데 이제 어쨌든 유닛의 시야 범위 안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정찰을 보내서 탐색전을 펼치면서 상대방의 상황을 추론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넓은 전장에서 수백 개의 유닛과 건물을 제어하면서 다양한 조합을 통해 전략을 짜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알파스타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걸 보면은 이제 알파스타에 있는 이제 시야를 기반으로 이제 신경망을 통해 이제 그 가장 최적의 이제 행동 또는 이제 건설 빌드를 찾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런 스타와 이제 그 알파고와 달리 하스스톤은 그 카드 수집 게임이면서 불안전한 정보가 주어지는데 이게 스타크래프트하고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요.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내 덱에서 당장 다음에 무슨 카드가 나올지를 몰라요. 예, 그 다음에 상대방이 현재 손에 무슨 카드를 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확히. 그 다음에 상대방 덱에서 다음에 무슨 카드가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알파고나 알파스타와 달리 자신의 정보조차 불완전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내 정보가 다 완전하면 그래도 최적의 수를 좀 예측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문제는 하스스톤 게임을 보면은 모르는 거 투성이라는 거죠. 당장 내 다음 카드가 뭐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카드를 보면은 그 시도 때도 없이 랜덤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카드가 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런 그 랜덤 카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하스스톤에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사기친다 이런 말을 소위 하지만 반면에 이제 이런 랜덤성 때문에 그 프로 게이머들 간의 대결조차에서도 이런 운을 기대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월드 챔피언십에서도 기도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예. 뭐 저희 평소에 스트리머 분들도 많이 기도하시고요. 예. 이때는 이제 신앙심이 생겨요. 예. 그래서 이런 하스스톤은 이제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랑 이제 바둑과는 좀 다른 점을 많이 지니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하기 굉장히 좀 흥미로운 주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신 논문들이 막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여기에 대한 얘기는 할 건 아니고 이제 이 작업을 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은 이제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현황들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도 하스스톤 AI와 관련된 논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의 본 주제인 이제 하스스톤 게임 개발에 관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 게임을 활용해 강화학습을 하려면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게임 회사에서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타크래프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리자드에서 API를 제공해줘서 이제 강화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었고 이제 강화학습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API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 바로 연구를 할 수 있었죠. 문제는 하스스톤은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안 되죠. 두 번째 방법은 후킹해서 그냥 이제 그
그냥 하스스톤 클라이언트에 바로 붙여서 이제 플레이를 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봇처럼. 예.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면 이렇게 가죠. 예.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서비스 중인 게임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라서 봇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방법은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직접 만드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이 방법은 제일 아무도 안 쓰고 싶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직접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사실 대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만들고 싶으면은 그냥 뭐 게임 만들어서 써야죠. 예, 그래서 맨 땅에 헤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 땅에 헤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네, 예,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가고 시작이 반이니까 완성했네요. 네, 장난이고요. 네, 이제 하스스톤에 대한 이제 개발에 관한 얘기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하스스톤 구조는 보시면은 결국 이제 화면을 보면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전장, 그 다음에 영웅, 그 다음에 손, 영웅 능력, 덱, 묘지 이렇게 6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이제 우리가 개발할 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6가지가 기반이 돼서 이제 게임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이 있으면 이제 게임에는 플레이어 2명이 있고, 그 각 플레이어는 이제 필드와 히어로, 핸드, 덱, 그레이브야드 이렇게 5가지의 큰 메인 요소를 지니고 있고요. 이제 그 필드에는 미니언이 있고, 히어로는 히어로 파워라는 영웅 능력을 갖고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손이라고 하는 거, 이제 손에는 이제 손패는 카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덱이나 그레이브야드에도 당연히 다 카드가 있겠죠. 예, 그래서 구조는 크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또 카드는 보면은 이제 카드는 엔티티를 만들 때 쓰고요. 그런 엔티티는 이제 카드의 타입에 따라 캐릭터, 그 다음에 스펠, 웨폰, 인챈트먼트, 히어로 파워, 그 다음에 캐릭터는 다시 미니언과 히어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카드라는 게 있고 엔티티라는 게 따로 있잖아요, 지금. 예, 그게 왜 따로인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카드 엔티티를 분리한 이유는 이제 그 엔티티와 그 게임에서 쓰는 카드가 좀 다른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런데요. 그 카드는 일단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덱 짤 때 보는 그런 카드 목록에 있는 카드 얘기하는데, 그거는 순수한 카드 정보, 오리지널 정보만을 담고 있는 객체잖아요. 근데 이게 게임에 들어가면 이제 뭐 버프를 받기도 하고 또는 디버프를 받기도 하고 뭐 침묵을 맞기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카드 정보를 건드리면은 다음 게임에서는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엔티티라는 또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게임 내에서 자유롭게 버프나 디버프를 걸 수 있게끔 이제 새롭게 만드는 객체를 우리가 엔티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왼쪽에는 카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게임 내에는 보면 그 버프를 받은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게 엔티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드로 보면은 이제 엔티티에 보면은 get from 카드라는 함수가 있고요. 보면은 이제 그 카드 타입에 따라 이제 각 그 엔티티 성격에 맞는 카드를 새롭게 동적 할당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드 아이디를 지정해주고 이제 새롭게 생성된 엔티티를 반환해주는 이런 코드로 이제 카드를 통해 엔티티를 만드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이제 본격적인 카드 구현에 관한 얘기 해볼게요. 사실 카드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카드잖아요. 이 카드 게임에서 카드가 없으면 아무런 이제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카드를 구현하는 게 가장 중요해서 저희는 이제 카드 구현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카드를 구현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이 카드 데이터, 이제 하스스톤 카드 데이터를 과연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다음 2번째, 그런 카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3번째, 이제 카드에 있는 효과들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크게 이 3가지가 관건이었는데, 이 하나씩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드 데이터 처리부터 보면은, 일단 하스스톤을 보면은 카드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 다음에 그 카드마다 데이터가 조금씩 다 다르죠. 대표적으로 일단 모든 카드는 마나 코스트라는 게 소위 있어요. 그래서 0마나부터 뭐 10마나 이상 넘는 카드들까지 되게 다양하죠. 하수인 카드는 이제 공격력과 체력을 또 추가로 갖죠. 보면은. 그다음 무기 카드는 또 공격력과 내구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카드는 이렇게 이제 뭐 도발처럼 어빌리티를 갖는 카드들도 있고요. 어떤 카드들은 그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뭐 여기는 비밀처럼 이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카드마다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조금씩 다 상이한데, 이런 다양한 카드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이게 중요했거든요. 참 고맙게도 이 제이슨 형태로 이미 다 뽑혀져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하스스톤 제이슨이라고. 여기 들어가시면 하스스톤
카드 데이터를 패치 때마다 전부 업데이트해서 제이슨 파일 포맷으로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카드를 동작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사실 거의 모든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 보면 거의에 강조가 돼 있죠. 이 거의가 문제인데 이제 그거는 좀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스스톤 제이슨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예시로 리로이 젠키스라는 카드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로이 젠키스는 이제 이런 카드죠. 이제 지금 메타에서도 자주 보이는 그런 카드인데 그 카드의 그 데이터를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아이디, 이름부터 시작해서 뭐 공격력, 코스트, 그다음에 체력, 그다음에 메카닉스라고 이제 그런 어비리티들까지 전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카드에 나와 있는 정보들이 전부 1대1이 다 대응이 되죠. 보면은. 그래서 그 하스스톤 제이슨만 있으면 카드 데이터는 일단 문제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 친구들이 이제 그 패치가 있을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 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내려받아서 잘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이제 제이슨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파싱을 하는데요. 이 제이슨이라는 라이브러리는 이제 모던 C++를 위한 이제 제이슨 파싱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되게 사용하기가 쉽고요. 그래서 헤더 파일 하나만 추가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기 샵 인클루드에 이제 js.hpp를 이제 그냥 선언만 해주시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이제 바로 그냥 우리 마치 스탠다드 C 콘솔 인풋 하듯이 그냥 받아서 이제 카드 데이터 이제 널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바로 get을 통해서 원하는 타입으로 바로 이제 파싱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카드 데이터를 모두 받았고요. 근데 이런 카드 데이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제이슨 포맷을 보면은 이 카드 타입에 따라 그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문자열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개발할 때 저희가 고려했던 사항들이 뭐냐면은 이런 키워드들 있잖아요. 뭐 도발이라든지 뭐 질풍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을 좀 문자열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좀 열거체로 관리하면 좀 편할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매번 문자열로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성능상 되게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열거체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또 문자열로 되어 있으니까 문자열 열거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키워드가 너무 많아서 스위치 케이스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타입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일단 어떻게 아는가가 중요하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열거체로 어떻게 변화해서 저장할 수 있을까가 되게 중요했어요. 일단 그 열거체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이 파이썬 하스스톤이라는 저장소에서 많이 해결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카드 데이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열거체 타입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그 레어리티라고 그 카드의 등급을 저장하는 열거체인데 거기 보시면은 인베디드부터 해서 레전드리까지 이제 어떠한 그 열거체 종류들이 있는지 모두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제 열거체들이 어떤 게 있는지는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자열 열거체로 처리하는 방법이 문제였는데 그건 이제 베러이넘스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문자열과 열거체 변화를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enum.h라는 이제 헤더 파일을 이제 인클루드 한 다음에 이제 그 매크로로 이제 어떤 열거체 타입을 이제 어떤 이름으로 받을 건지 이제 매크로 선언만 해주면은 이제 toString이라는 이제 함수를 통해서 이제 문자열을 열거체로 바로 바꿔줄 수 있고 반대로 이제 열거체를 문자열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이제 뭐 등급이라든지 카드 타입이라든지 그다음에 확장팩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문자열에서 열거체로 받아서 저장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저희는. 네, 그래서 카드는 이런 이제 몇 가지 라이브러리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전부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문제는 카드 효과를 처리하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하스스톤을 보면은 그 카드 효과가 되게 고유한 게 되게 많아요. 일단 보시면은 그 이제 당근고개사 보면은 이제 어떤 조건에 따라 능력이 발동하는 이런 카드들이 있어요. 얘는 이제 하수인의 피해를 내면은 그 임의의 적 대상에게 피해를 일주는 카드거든요. 어떤 카드는 피해 낼 때 효과를 발동하는 카드도 있어요. 두억신이네요. 네, 지금은 좀 한물 갔는데 네. 이런 피해 낼 때 효과를 발동하는 카드가 있는가 하면은 죽을 때 효과를 발동하는 카드들이 있어요. 네. 넣고 보니까 한때 메타를 휘잡았던 애들만 넣었는데요. 네. 또 죽을 때 효과를 발동하는 카드들 있고요. 어떤 또 비밀이란 거는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상황이 일어나면 또 저절로 발동되는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조건도 다양하고 발동 시기도 다양하고 뭔가 그다음에 그 효과 자체도 되게 다양한 그런 상황이죠. 이런 다양한 효과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또 중요하잖아요, 카드에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카드 데이터 처리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 카드의 동작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데이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거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 앞에서 봤던 리로이 젠킨스 카드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얘의 효과는 뭐냐면은 그 상대방 필드에 1 하수인 2마리를 소환시켜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지금 옆에 그 카드 데이터를 보시면 그런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카드 데이터로는 카드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 하스스톤의 카드 수가 문제였어요. 그 하스스톤에 일단 수많은 카드가 존재하거든요. 사실 근데 여러분이 구현해야 될 카드는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하스스톤에서 지금까지 출시한 카드 수를 좀 더해보면은 1926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만들 수 있는 카드들, 수집할 수 있는 카드들은 1926장인데 정말로 1926장이냐고 물어보면은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런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는 페더레이 순찰자라는 카드거든요. 이 44의 4코스트 하수인인데 얘를 내면 이 중간에 있는 잠복이라는 카드를 3장을 덱에 넣어요. 그리고 덱에서 이게 뽑히면 4코스트 44 거미를 소환시키거든요. 왼쪽 거는 수집이 가능한 카드인데 오른쪽 두 개는 수집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게임에서는 셋 다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게임을 구현할 때는 수집 가능한 카드만 구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수집 불가능한 카드도 모두 구현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카드를 모두 더하면 6,000장이 됩니다. 제가 이거는 그 데이터를 다 세보면 6,000장 정도 되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뭐 모험 모드에서 사용하는 카드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부 테스트용 디버깅 카드도 있어요. 되게 신기한 카드들 되게 많은데 아무튼 그런 카드를 합치면 6,000장이 넘고요. 그러면 이제 6,000장이나 되는 카드 효과를 구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문제는 근데 그런 데이터도 없어요. 그럼 좀 쉽게 구현할 방법이 없을까? 이제 찾아봐야 되잖아요. 일단 되게 이상적인 방법을 찾아봤어요. 어떻게 카드를 읽어서 좀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거 없나? 이런 좀 찾아봤거든요. 있더라고요. 그 2016년에 딥마인드에서 연구한 게 있어요. 그 코드 생성을 위해서 신경망으로 이제 이미지를 읽어서 인식시켜서 이 카드를 위한 코드 생성하는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보시면은 그 잘 된 케이스도 있고요. 밑에 보면 마음가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 생성이 잘못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100%가 아니면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안 되는 카드들을 일일이 다 찾아서 그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행 연구가 있긴 한데 쉽지 않고 올바르게 생성이 안 돼요.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거는 고려 대상에서 빼버렸고요. 그럼 남는 건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다 만들어야죠, 뭐. 그래서 카드마다 효과를 직접 구현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게 사실 되게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하다 왔거든요. 근데 정말 하기 힘든데 사실 이거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 택했고요. 근데 또 다행스러운 거는 그 효과가 없는 카드들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6086장까지는 구현 안 해도 돼요. 그래봐야 뭐 5,000장 정도 남겠네요. 그래서 카드 효과 종류를 좀 보도록 하죠.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전투의 함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전투의 함성이라는 거는 플레이어가 카드를 핸드에서 낼 때 한 번만 발동되는 효과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죽음의 메아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수인이나 무기가 파괴될 때 발동되는 효과예요. 그래서 왼쪽에 카드 2개가 이제 전투의 함성 카드고요. 오른쪽에 있는 카드 2개가 이제 죽음의 메아리 카드겠네요. 이런 식으로 카드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챈트랑 오라라는 게 있어요. 인챈트라는 거는 지정된 대상에게 특정 효과를 부여하는 이런 카드들이고요. 그 다음에 오라라는 거는 이제 하수인이 필드에 있는 동안 지정된 대상에게 지정된 효과가 유지되는 그런 카드 효과를 얘기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2개가 이제 인챈트고요. 왼쪽에 있는 2개가 오라를 갖고 있는 카드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트리거 카드가 있어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할 때 특정 효과가 발동되는 카드들 얘기하는데 보통 게임 내에서 이렇게 번개 표시가 밑에 달려 있으면 보통 다 트리거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마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이 발표 자료 업로드를 할 건데 거기에는 이 5가지 어떻게 구현하는지 다 적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슬라이드가 180장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전투의 함성과 죽음의 메아리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만 먼저 보여드리고 시간이 되면 나머지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그렇게 할게요. 이게 이렇게 빼도 120장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근데 벌써 80장 왔어요, 여러분. 예. 예, 한번 볼게요. 예, 일단 전투의 함성과 죽음의 메아리 어떻게 구현하냐면 이제 태스크라는 걸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데 이 태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먼저 부모 클래스인 iTask라는 걸 상속받게 해놨어요. 그래서 순수 가상함수 2개가 있는데 그 getTask id랑 implementation 함수 2개를 이제 저희가 순수 가상함수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이거 2개를 이제 iTask를 상속받는 클래스는 반드시 이 2 함수를 구현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getTask id는 이제 태스크 id를 반환한 함수고 impl 함수는 이제 태스크 로직을 구현한 함수예요. 그래서 구현한 태스크는 이제 그게 어떤 태스크든 간에 run이나 runMulti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할 수 있어요. run이라는 함수는 이제 하나의 태스크를 실행한 함수고요. 그 다음에 runMulti라는 함수는 여러 태스크를 실행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iTask 클래스를 보면은 이제 그 run이라는 함수, 퍼블릭으로 run이라는 함수가 있고 프라이베이트로 imple이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run을 실행하면은 run 안에 보면 implementation을 실행하는 함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imple만 구현해주면은 이제 태스크가 알아서 동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현해뒀습니다, 지금. 그래서 run이랑 runMulti는 보면은 그냥 run 함수는 말 그대로 태스크의 run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고요. runMulti는 이제 run이 여러 번 되게끔 이제 가벤 닌자 템플릿을 받아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그 방패오릭이라는 카드를 한번 구현해 볼게요. 일단 방패오릭이라는 카드를 구현할 때는 일단 이 카드를 보고 어떤 태스크를 만들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보면은 그 방어력 5를 얻죠. 그 다음에 카드를 한 장 드로우해요. 그러면 태스크가 2개가 필요하겠네요. 그게 이제 개인 5 아머니까 아머 태스크가 하나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 카드니까 드로우 태스크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아머 태스크는 방어도를 얼마나 올릴지 그런 지정하는 태스크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 태스크는 카드를 몇 장이나 드로우할 것인지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아머 태스크를 보면은 이제 방어도를 획득하게 해놨는데요. 그래서 그 M amount라는 값을 받아서 이제 방어도를 얼마나 올릴 건지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현부를 보면은 implementation을 보면은 이제 그 생성자에서 M amount를 받아서 이제 실제로 implementation을 보면은 히어로한테 이제 방어도를 부여하는 그런 함수를 호출하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set armor에서 이제 우리가 받은 만큼 이제 이제 현재 방어도를 가져와서 이제 실제로 올릴 방어도를 더한 다음에 다시 지정하는 그런 함수를 거칩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방어도가 이제 원하는 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반면에 드로우 태스크는 이제 카드를 드로우하는 태스크인데요. 여기도 역시 몇 장이나 드로우할지를 받을 수 있게끔 M amount라는 인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생성자의 이제 그 몇 장이나 이제 드로우할 것인지를 받아서 이제 implementation 함수에 보면은 이제 amount만큼 이제 드로우하는 그런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드로우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을 보면은 윗부분은 이제 그 탈진 데미지를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카드가 모두 이제 대개에 있는 모든 카드를 드로우하고 나면 이제 탈진 데미지가 들어오잖아요. 그 부분을 처리하는 로직이 윗부분에 있고요. 이제 그 탈진이 아니라면은 이제 밑에 이제 그 대개에 있는 맨 윗 카드를 이제 드로우해서 이제 핸드에 추가해주는 이런 이제 로직을 거칩니다. 그래서 add card to hand에 보면은 이제 카드가 꽉 찼으면은 바로 묘지로 보내고요. 이제 핸드가 꽉 안 찼다면은 정상적으로 핸드에 카드를 추가해주는 이런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제 이렇게 태스크를 구현했으면 이제 구현한 태스크를 통해서 카드 효과를 등록해주면 돼요. 그래서 파워에다가 이제 add power task라는 함수를 넣어주고 이제 armor task랑 draw task를 호출합니다. 이제 추가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카드에다가 파워를 등록해주면은 이제 실제로 카드 동작을 할 때 이제 내면은 이 2 태스크가 돌면서 원하는 효과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투 함성과 죽음의 알이 이렇게 한 장씩 구현할 수 있어요.
나머지 이제 4개의 파트도 이제 발표용 슬라이드에는 모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 발표용 슬라이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제 영웅과 하수인 공격을 어떻게 구현하는 건지를 좀 살펴볼게요. 일단 그 공격을 구현할 때는 이제 2가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공격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공격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일단 공격하기 전에는 영웅이나 하수인이 공격할 수 있는 상태인지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격할 대상 자체가 유효한 대상인지 확인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격을 할 때는 빙결, 독성, 은신, 돌진 등의 특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처리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를 주고 나서 남은 체력에 따라 영웅이나 하수인을 파괴하는 그런 로직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은 어택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보면은 이제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이제 그 공격할 사람이 공격할 수 있는 상태인지 또는 그리고 대상이 이제 지금 유효한 공격 대상인지 확인하는 부분이 먼저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이제 공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때는 일단 공격력이 0이면은 공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빙결 상태면은 공격할 수 없으니까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이미 공격했는지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공격할 수 없는 태그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 없는 상태들 모두 체크해주고 이제 문제가 없으면 그때서야 이제 공격할 수 있다고 반환을 해주는 이런 코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효한 공격 대상인지 확인할 때는 일단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을 가져와서 그 대상이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유효 대상 목록에 있는가를 확인해 줍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은 보시면은 좀 길긴 한데 일단은 모든 하수인을 가져와서 이제 그 은신인 하수인은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하스스톤에서. 그래서 은신인 애들은 제외해주고 그 다음에 도발이 있으면 이제 다른 하수인은 칠 수 없고 도발 하수인만 칠 수 있으니까 그 도발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준 다음에 도발이 있으면은 도발 상태인 하수인만 추가해 주고요. 도발이 없으면은 이제 하수인 이제 후보 목록에 전부 등록을 해줘서 이제 반환을 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영웅을 공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마지막에 딱 이제 확인해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영웅도 공격할 수 있는 후보 목록에 추가해줘서 반환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내가 공격할 수 있는 상태인지 또는 대상이 유효한 대상인지 이 2가지를 확인하고 났으면은 이제 그 이후 로직을 처리하면 되는데 이제 내가 공격할 대상과 나의 공격력을 둘 다 들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수인과 하수인을 공격하면은 서로 데미지 입잖아요. 그래서 두 하수인의 공격력을 둘 다 들고 온 다음에 이제 데미지를 줍니다. 테이크 데미지를 통해서 데미지를 주고 그다음에 그 데미지가 얼마인지를 반환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이제 빙결과 이제 독성을 처리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빙결 상태면은 이제 내가 공격했는 대상이 빙결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면은 이제 내가 공격한 다음에 얼어져야죠.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하수인이 독성이 있었다면은 내 하수인은 파괴되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뒷부분에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상의 공격력이 0보다 컸다면 이제 대상이 나한테 준 데미지에 대해서 처리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똑같이 처리하는 부분이 이제 if은 타겟 어택이 0보다 컸을 때 안에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똑같이 이제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은신 상태였으면 은신이 풀려야 되니까 은신을 푸는 로직을 추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내가 영웅으로 공격을 했다면은 무기 내구도를 깎아줘야 되고요. 무기 내구도가 다 깎였다면은 이제 무기를 없애주는 그런 로직도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격 횟수를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격을 못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질풍 처리를 해주는데 질풍은 2번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질풍 여부를 따져서 이제 얘가 완전히 탈진 상태인지 아닌지를 이제 여부를 지정해 주고요. 마지막에 이제 공격하고 나서의 그런 오호라나 이제 관련 이제 하수인의 죽음 처리 등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고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수인과 영웅의 공격을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고요. 사실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로직이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하려면 50분이 아니라 500분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발표용 슬라이드에는 더 추가되어 있으니까 그걸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스스톤은 사실 세부적으로 16단계의 게임 진행을 갖고 있어요.
그 내부적으로 이 데이터가 있는데 확인해 보면은 크게 보면 이런 형태의 로직을 취하는데 각각 간단하게 설명해 보자면은 비긴 퍼스트는 이제 게임을 시작할 때 처리해야 될 로직을 수행하는 단계고요. 그다음 비긴 셔플은 덱에 있는 카드들 무작위로 섞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비긴 들어오는 카드를 뽑는 단계고요. 그래서 선 플레이어는 3장을 뽑고 후 플레이어는 4장 플러스 동전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비긴 멀리건 단계는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카드를 선택해 덱에 넣고 다시 뽑는 그런 단계고요. 그다음에 메인 레디는 이제 영웅과 무기, 하수인의 공격 가능 횟수를 초기화하는 단계고요. 그다음 메인 스타트 트리거는 턴을 시작할 때 동작하는 트리거를 호출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다음 뭐 메인 리소스는 마나 수정을 1개 추가하고 모두 채우는 그런 단계고, 그다음 메인 드로우는 이제 덱에서 카드 1장을 뽑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메인 스타트를 하면은 플레이의 턴을 시작할 때 처리해야 될 로직을 수행하고 이제 메인 액션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요때 이제 플레이어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할지 정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처리하는 단계가 2단계예요. 그 다음에 메인 컴뱃이 이제 그 하수인이 상대편의 하수인하고 영웅을 공격할 때 들어가는 단계고요. 그래서 메인 액션과 메인 컴뱃이 아무래도 그 우리가 게임 내에서 수행하는 주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엔드는 이제 플레이의 턴이 끝날 때 처리해야 될 로직을 수행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 클린업은 한 턴만 지속되는 효과를 제공하는 동의 로직을 수행하고 이제 메인 넥스트를 통해 상대 플레이어에게 턴을 넘겨요. 이 형태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 형태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영웅의 체력이 0 이하로 되면은 그때서 이제 게임의 승패를 처리하는 파이널 랩업이라는 단계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널 게임 오버 단계로 들어가서 이제 게임과 관련된 데이터를 정리하고 종료하는 그런 단계를 지닙니다. 그래서 크게 16가지의 단계가 있고요. 하스스톤 게임직에는 진행은 크게 이제 예제 코드가 비긴 셔플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비긴 셔플 단계를 예제를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셔플을 할 건지 여부를 지정한 다음에 셔플을 할 거면은 이제 각 플레이어의 덱에서 셔플을 진행하는 이런 그냥 간단한 로직들을 수행하고요. 메인 스타트 트리거 단계를 예시로 보면은 이제 그 트리거 매니저에서 온 스타트 턴 트리거라고 해서 이제 게임 턴이 시작될 때 이제 트리거 로직들 처리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소출해주고 그와 관련된 태스크를 처리하고 또 그 트리거로 인해서 이제 하수인이 죽었으면은 이제 또 처리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스 디스토리 앤드 업데이트 오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처리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각 단계가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스스톤이 이렇게 구현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현된 하스스톤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진짜 하려는 거는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배보다 배꼽이 좀 더 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서도 이제 배를 우리가 원하는 건 배였으니까 이제 배를 좀 구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스스톤 게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의 목표는 AI가 하스스톤 게임을 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AI가 게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두 가지가 크게 문제예요. AI가 행동을 하기 위한 통로를 만들어야 되고 결정한 값을 게임에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해결하면 소위 정책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임의의 행동하는 정책 클래스를 일단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위 이제 뭔가 이제 뭐 카드 선택하고 어떤 걸 내고 이제 턴을 종료하고 이런 것들의 행동을 이제 AI가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통로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소위 정책 클래스고요. 그런 정책 클래스의 일단 인터페이스부터 구현했어요. 크게 보면은 3가지 함수가 있는데 next 함수, 그다음 require 함수, notify 함수가 있어요. 이 각 함수가 하는 역할은 next 함수는 이제 게임에서 다음에 수행할 행동을 반환하는 함수예요. 뭐 이제 카드 내기 또는 뭐 하수인을 공격하기, 카드 멀리건, 뭐 턴 종료 이런 것들을 이제 행동을 반환하는 그 next 함수가 있고요. 그다음 require 함수는 뭐냐면은 지금 하려는 행동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받는 함수예요. 그래서 하수인을 공격하려면 현재 필드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require 함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notify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게임에서 발생한 부가 정보를 직렬해서 보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플레이어 핸드에 카드가 10장이 넘어서 카드가 탔다는 정보 같은 것을 이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3가지 함수를 구현하면 되고요. 이 3가지 함수를 구현한 이제 또 랜덤 폴리시 예제는 또 발표용 슬라이드에 추가해뒀으니까 이제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정책 클래스를 저희가 구현하고 이제 진짜 붙이기 위해서 파이토치 시프프 API 연동을 시작했어요. 파이토치는 이제 파이썬 기반의 오픈소스 머신러닝 라이브러리인데요. 이제 시프프 API를 지원하고요.
그래서 그 C++ 기반의 머신러닝 설계에 굉장히 용이해서 저희는 파이토치 C++ API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로제타 터치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파이토치 C++ API 기반 정책을 위한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게임의 상태를 받아서 현재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선별하고 게임의 상태 정보를 추합해서 벡터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현재 취할 수 있는 행동, 게임 벡터를 기반으로 이제 다음 행동을 추론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행동을 정책 인터페이스, 저희가 아까 전에 만든 그런 iPolicy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게임을 전달해 준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크게는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터치 폴리시라고 정책 클래스가 있고요, 역시. 그 다음에 available action이라고 이제 현재 게임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 벡터가 있고, 그 다음 모듈 베이스라고 파이토치 기반 딥러닝 모듈이 있고요. 그 다음 게임 투 백이라고 해서 게임 상태를 벡터로 취합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조를 보자면은 이제 파이토치를 추론하는 모듈 베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터치 폴리시에 보면은 이제 게임에 있는 모든 정보를 벡터로 만들어서 보내는 게임 투 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제타 스톤에 보면은 이제 게임이 있고, 그 다음에 게임에서 수행 가능한 행동들을 모은 어베일러블 액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되겠고, 그래서 터치 폴리시는 역시 i 폴리시를 상속받은 베이직 폴리시를 다시 상속받은 그런 형태를 지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부가 구현되어 있고, 모듈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치에 이제 NN 인터페이스에 보면 모듈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얘를 상속받은 모듈 클래스이고요. 그 현재 발생 가능한 행동 벡터와 게임 상태 벡터를 입력으로 받은 다음에 이제 행동 벡터 같은 크기의 확률 벡터를 받아내요. 그래서 터치 포지시에서는 이 중 가장 큰 확률이 부여된 행동을 이제 게임에서 발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워드라는 함수 안에서 구현을 해주면 되고요. 이 게임 투 백이란 클래스는 그 게임 상태를 추합해서 벡터로 만드는 인터페이스고요. 그 상대 벡터의 크기와 형태는 무관하고 이제 추합된 벡터는 발생 가능한 액션 목록과 함께 이제 추론하는 데 이용이 되는 벡터예요. 그래서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너레이터 텐서로 이제 벡터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사실 게임 투 벡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게임 실행 중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이제 실제로 보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게임 실행 중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정보를 중에는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크게 지금 표시해 둔 부분이죠. 결국 필드의 상태, 그 다음에 또는 상대방의 이제 그 핸드에 몇 장이 있는가, 그 다음에 상대방 덱에 몇 장 남아 있는가, 그 다음에 내 덱에 몇 장 남아 있고 내 핸드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재 게임 안에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상대방의 손과 덱에 있는 카드 장수는 스파스한 값이니까 이제 맥스 값으로 나눠서 그냥 0과 1 사이의 값을 받도록 정규화 해줬고요. 그래서 핸드 사이즈, 맥스 덱 사이즈만큼 나눠줘서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을 무조건 같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화 비용, 공격력, 체력 값도 역시 0과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정규화를 해줬는데, 사실 그때 이제 왜냐면 체력은 사실 무한하잖아요. 그 가스수를 보면 사실 무한대로 늘릴 수 있어요. 계속 21억도 늘릴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값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64 이상은 그냥 1로 그냥 고정을 했고요. 64로 나눈 값을 그냥 채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1과 64 범위 내에서 0과 1 사이에 정규화도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와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벡터로 표현할까가 되게 중요했는데, 각 효과 정보를 인덱싱한 뒤에 인베딩 룩업 테이블에서 벡터를 검색하도록 그렇게 구현을 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펙트에는 변수로 이제 게임 태그와 이펙트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게임 태그의 공격력이 1이고 이펙트 오퍼레이터의 셋이 3이라면은 1 곱하기 3을 해서 이제 3번 인덱스를 통해 벡터를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룩업 테이블을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벡터 전체 크기를 보자면은 어빌리티 투 벡터가 25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카드 투 벡터가 28차원이라서 게임 투 벡터에 들어가는 모든 차원은 결국 카드 수랑 이제 관련돼서 모두 더해져서 675차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게임을 표현할 때 벡터가 675차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은 그 로제타 터치를 통해서 저희는 파이토치 C++ API 기반의 정책을 구현했고, 이제 여러 딥러닝 알고리즘 활용해서 하스스톤의 정책을 결정해보고 그 결과들을 데이터로 알고리즘 학습할 환경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요. 그 게임 상태를 추합하는 게임 투 백, 그 다음에 실제 추론을 진행하는 모듈 베이스를 수정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학습 기법 외에도 새로운 학습 기법을 적용해 볼 수 있는 환경을 그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개발 진행 상황을 보자면은 이 소스는 오픈 소스예요, 참고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여를 하실 수 있고요. 현재 그래서 하스스톤 시뮬레이터와 강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젝트고, 라이선스는 AGPL v3를 따르고 있고, 작성 언어는 C++ 17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컴파일러는 다음과 같고요. 그 프로젝트 구조는 이제 로제타 스톤, 로제타 콘솔, 로제타 GUI, 로제타 토치, 로제타 툴 이렇게 5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핵심인 로제타 스톤이 있고, 그 다음에 콘솔 프로그램과 GUI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강학습 위해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따로 있고, 이제 그냥 부가적으로 만든 툴 프로그램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재는 그 오리지널 카드부터 구현하고 있는 단계고요. 현재 오리지널 카드, 베이직 카드들은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베이직 카드가 구현이 모두 완료되는 대로 클래식 카드들을 구현할 생각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확장팩들을 차례대로 구현해 나갈 생각이고요. 강학습은 현재 정책 클래스는 구현이 모두 끝났고, 파이토치 C++ API 연동되는 것도 이미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 정보 전달 함수 구현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게임2백은 오늘 아침에 머지를 했어요. 그래서 어베이더블 액션만 아마 구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중으로 아마 DQN을 실제로 붙여보는 예제를 아마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달 중에 아마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모든 카드를 구현할 거고요, 저희는. 그래서 오리지널 카드와 정규전에 사용하는 카드를 우선적으로 구현하되, 이후 야생전에서 사용하는 카드를 좀 차례대로 구현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콘솔 GUI 프로그램 지금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도 개선해서 AI와 대전할 수 있게 좀 만들려고 해요. 그 다음에 단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API도 좀 만들 생각인데,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파이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얼스톤이라는 팀이 있는데, 그 팀과 협력해서 실제 기기로 대전할 수 있게끔 좀 만들 생각이에요. 보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두이노로 실제 하스스톤 하드웨어를 만드는 팀이 있고요. 예, 저도 이제 작년에 하는데 고등학생 분들이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들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 이분들도 어차피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 저희가 좀 지원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드웨어 기기로 좀 만나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어느덧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정리해 보자면, 빠르네요. 네, 게임에서 API를 제공한다면 사실 강학습을 되게 편하게 연구할 수 있어요. 스타크래프트처럼 말이죠. 근데 제공하지 않으면 힘들지만 사실 게임부터 직접 만드는 그런 수고를 좀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게임을 만든 작업이 끝나면 이제 강학습을 위한 또 작업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AI의 게임을 정보를 전달하는 함수랑 이제 AI가 결정한 행동을 게임에 전달하는 함수를 구현해 줘야 돼요. 이때 이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와 연동하기 위해 정보를 변환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작업까지 끝나야 이제 우리가 진짜 비로소 원하던 강학습을 연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강학습 실제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파트 2를 발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